제주도의 여름은 뜨겁고 끈적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금기와 함께 묘한 생기를 품고 있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그 생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녀는 이번 제주도 의사 학회 참석을 일종의 의무로 여겼다. 새로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동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는 자신을 비행기에 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병원의 고된 일정과 결혼 10년 차의 무미건조한 일상이 쌓아놓은 피로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남편 상우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꿈과 열정을 공유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상우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끝없는 야근, 환자들의 생사를 오가는 긴장감, 그리고 가정에서의 소소한 갈등은 그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더라? 민서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학회 첫날 민서는 강연장 로비에 서서 프로그램 북을 뒤적이고 있었다. 최신 뇌수술 기술에 대한 세션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민서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고개를 든 민서의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재현. 대학 시절 그녀의 첫사랑이자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함께 보낸 남자였다. 그는 세월의 흔적을 살짝 머금은 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재현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오랜만이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거의 15년 만인가? 잘 지냈어?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뭐 바쁘게 살고 있지. 너는? 나? 여전히 병원 돌아다니며 연구하고 강의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있어. 재현의 말투는 여유로웠고 그의 눈빛에는 민서를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민서는 그 눈빛에 묘한 설레임을 느꼈다. 대학 시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늦은 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웃고 한강변에서 맥주 캔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 그때의 민서는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잠시 로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회 일정, 최근 의료계 트렌드, 그리고 서로의 근황.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현의 손짓 하나, 미소 하나가 그녀의 감정을 흔들었다. 이거 운명인가? 민서는 속으로 웃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재현은 이제 그녀의 삶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학회 만찬이 열렸다.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은 와인과 해산물 요리로 화려했다. 민서는 동료 의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테이블 맞은편에 재현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또 만났네. 재현이 잔을 들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서도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그러게 오늘따라 자꾸 마주치네. 술이 오가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다. 동료들은 학회 주제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재현은 민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민서야, 기억나?
우리가 같이 갔던 그 제주도 여행. 민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대학 3학년 여름 둘은 제주도로 즉흥 여행을 떠났었다. 올레길을 걷다가 비를 맞고 작은 펜션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지.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민서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졌다. 재현의 말투, 그의 손이 스치듯 그녀의 팔을 건드리는 순간, 그리고 그의 눈빛이 그녀를 향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너 여전히 예쁘다. 재현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서는 당황하며 웃었다. 갑자기 뭐야, 취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재현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유, 열정, 그리고 사랑. 결혼 생활에서는 점점 잊혀져 갔던 것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재현이 제안했다. 우리 2차 갈까? 좀 더 얘기하고 싶네. 민서는 망설였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가까웠다. 늦었는데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재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딱 한 잔만. 옛날 생각하면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단지 그 순간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리조트 바로 이동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현은 위스키를, 민서는 칵테일을 주문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재현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결혼하지 않은 채 연구와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이야기, 가끔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들. 민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매일 병원에서 사람들 살리느라 정신없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야. 재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민서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에 끌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둘은 더 많은 술을 마셨다. 민서의 머릿속은 점점 더 흐릿해졌다. 재현의 웃음소리, 그의 농담,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민서야,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재현의 질문에 민서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 사실을 잊고 싶었다. 민서는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호텔 방, 새벽의 고요 속에서 침대 시트가 구겨진 채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소리를 느낄 여유가 없었다. 온몸이 무겁고 목구멍에서는 술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방, 낯선 침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옆을 보니 침대에는 재현은 없었다. 민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재현이 어디 간 거지? 그녀는 전날 밤의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학회 만찬 자리에서 재현과 와인을 마시며 웃던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치던 순간, 그리고 리조트 바에서 위스키와 칵테일을 마시며 점점 더 깊어지던 대화. 하지만 그 이유는 마치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릿했다. 민서는 침대 옆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을 보고 급히 몸을 가렸다. 속옷과 드레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재현의 낮은 웃음소리, 그의 눈빛이 그녀를 향하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웃던 장면. 침대에서 재현의 손길 그 이후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민서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았다. 새벽 5시 30분. 이 시간에 재현은 왜 사라진 거지? 그녀는 침대 시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시트에는 그녀의 채취와 함께 재현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순간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민서는 급히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괜찮아, 민서야. 그냥 술을 너무 마신 거야.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몸을 씻으며 그녀는 자신의 몸을 꼼꼼히 살폈다. 어딘가 멍이 있거나 이상한 흔적이 있을까봐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샤워를 마무리했다. 호텔 방을 나서며 민서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의사와 눈이 마주쳤다. 신경외과 과장인 김 교수였다. 그는 민서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민서 선생 일찍 일어났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일찍 준비해야 해서요. 그녀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눈빛은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거지?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민서는 학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며 하루를 보냈다. 강연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밤의 기억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가득했다. 재현은 그날 아침 세션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서는 그의 연락처를 찾으려 했지만 대학 시절 이후로 연락이 끊긴 터라 그의 번호를 알지 못했다. 그냥 내가 너무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간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다. 학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는 병원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병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민서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김 교수가 그러는데 민서 선생 방에서 새벽에 어떤 남자가 나오는 걸 봤대. 낯선 얼굴이었다던데? 한 젊은 레지던트가 속삭이는 소리가 민서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고 휴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민서는 당황하며 자리를 떴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김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교수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민서 선생. 그냥 새벽에 복도에서 우연히 봤어.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도대체 침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민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민서야, 그날 밤 정말 좋았어. 문자를 본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이어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화면에는 알몸으로 잠든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게 뭐야?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사진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재연의 번호로 추측되는 그 번호에서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또 보고 싶어. 연락해. 민서의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는 병원 사무실의 문을 잠근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재연이 보낸 문자와 그 끔찍한 사진이 떠 있었다. 알몸으로 잠든 자신의 모습. 그녀는 그 사진을 다시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이게 정말 나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서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제주도에서의 그 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순간들, 재연의 미소 그리고 그의 손이 스치던 감촉만이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호텔 방에 들어갔는지, 왜 재연이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떻게 찍혔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다. 괜찮아, 민서야. 침착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병원 내 소문은 이미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김 교수가 동료들에게 떠들고 다닌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 이제 병원 곳곳에서 그녀를 향한 묘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민서 선생,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김 교수가 그러는데 새벽에 민서 선생 방에서 남자가 나왔다던데. 동료들의 속삭임은 민서의 귀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누가 더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소문이 그녀의 경력과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민서는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그녀는 재연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런 사진을 보낸 거야? 하지만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진을 보낸 재연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민서야, 그날 밤 정말 좋았어. 그 문장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보고 싶어. 연락해. 라는 문장은 그녀를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휴대폰을 껐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악몽 같았다. 민서는 수술 일정을 소화하며 평소처럼 침착한 척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특히 김 교수는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 선생, 좀 피곤해 보이네. 제주도에서 너무 무리한 거 아냐?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좀 바빠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켰다. 김 교수가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그를 따로 불러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늘 동료들과 함께 있어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상우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상훈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마른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깊은 대화가 없었다. 민서는 상훈에게 제주도에서의 일을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 사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그 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상훈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만약 상훈이 이 사진을 보면 민서는 그 생각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밤 10시가 지나자 상훈이 집에 들어왔다. 늦었네, 민서. 오늘 병원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민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소 같았어. 당신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상우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더니 피곤해 보이네. 좀 쉬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이미 소문을 들은 걸까? 그녀는 상훈이 병원 동료들과 전혀 접점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재현의 문자와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을 다시 켜자 재현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와 있었다. 민서 왜 답장 안 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이 남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녀는 재현이 단순히 옛 연애를 떠올리며 장난친 것인지 아니면 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분명 그녀를 협박하는 무기였다. 민서는 결국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드디어 연락했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어딘가 모를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진은 뭐야?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 둘 다 취했었잖아. 좋은 시간 보낸 거야. 민서는 그의 말투에 화가 치밀었다. 좋은 시간? 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 사진 왜 찍은 거야? 지워. 하지만 재현은 느긋하게 대답했다. 사진? 그냥 추억으로 남긴 거야. 민서 너도 즐겼잖아. 또 만나자. 서울에서. 민서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그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그 사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진 않지? 민서, 우리 그냥 조용히 만나자.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민서는 결국 재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재현이 지정한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사진이 상훈이나 병원 동료들에게 퍼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호텔 방에서 재현은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민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서에게는 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다. 재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우리만의 비밀이야.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민서는 호텔 방을 나서며 떨리는 다리를 애써 다잡았다. 서울 도심의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차량 소음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더욱 어지럽게 했다. 재현과의 만남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 뒤에 숨은 협박은 민서를 올가매는 사슬 같았다. 그날 밤 재현은 그녀에게 또다시 사진을 언급하며 우리 비밀 잘 지키자라고 속삭였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로 뒤엉켜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그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피부, 다크서클이 짙게 들이운 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대학병원의 유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남편 상훈의 아내, 그리고 한때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민서.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재현의 소나기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상훈이 아직 잠들지 않았을까 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서는 그의 곁에 누웠지만 그의 숨소리조차 그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며칠 간격으로 문자를 보내왔다. 민서,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사진 아직 잘 간직하고 있어.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갔다. 민서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그가 사진을 유포할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재현이 지정한 호텔로 향했다. 매번 만남은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재현은 그녀를 안을 때마다 너도 이거 원하는 거잖아라고 속삭였지만 민서는 그저 눈을 감고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서가 집에 들어서자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다. 상우는 민서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핸드폰에 담긴 민서와 재현이 호텔을 나오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 남자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억눌린 채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서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미안해, 상훈. 나도 모르는 일이었어. 제주도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의 기억이 없다고 재현이 그녀를 협박했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상우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협박? 그게 변명이야? 호텔에서 그 남자랑 나오는 걸 친구가 봤어, 민서. 그게 협박받아서 한 행동이야? 민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민서, 우리 끝이야. 이혼하자. 그의 말은 단호했다. 민서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서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병원에서의 명성,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상훈과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상훈은 민서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다. 그는 또한 재현을 협박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보낸 문자랑 사진 다 증거로 제출할 거야. 상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상훈, 제발 나를 믿어줘.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 민서, 넌 그 남자를 계속 만났어. 그게 피해자가 할 행동이야?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재현의 협박에 굴복하며 저지른 선택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서는 병원에서도 점점 더 고립되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동료들은 그녀를 멀리했다. 김 교수는 여전히 그녀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재현이었다. 그는 여전히 문자를 보내왔다. 민서, 소송? 그거 무섭지 않아. 사진 아직 더 있어. 그의 협박은 멈출 줄 몰랐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서는 상훈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는 말. 그녀는 자신이 상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였다. 재현의 협박, 기억나지 않는 그 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소문의 굴레.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사무실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초안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제출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병원 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상훈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민서, 우리 끝이야. 이혼하자. 그의 말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재현의 끊임없는 문자와 협박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상훈은 약속대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민서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동시에 재현을 협박죄로 고소할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상훈의 변호사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그녀의 불륜과 재현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상훈은 민서의 동료 수진의 증언과 재현이 보낸 문자, 그리고 그 끔찍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민서는 소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혼 그리고 협박죄.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되짚어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상훈의 변호사는 재현을 상대로 협박죄 소송을 제기했다. 재현이 민서에게 보낸 문자와 사진은 명백한 협박의 증거였다. 특히 사진 아직 더 있어라는 문장은 민서의 의사에 반해 그를 만나도록 강요한 명백한 협박으로 간주되었다. 상훈의 변호사는 재현의 행위가 민서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그녀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재현은 처음엔 태연한 척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민서와의 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며 협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서가 제출한 문자 기록과 그녀의 증언은 그의 주장을 뒤흔들었다. 민서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기억이 없었고 재현이 사진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저는 그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났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현은 법정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검찰은 재현의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그가 민서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한 점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재현은 결국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민서의 증언과 증거가 워낙 명확해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재현이 법정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이혼 소송은 민서에게 더 큰 고통이었다. 상우는 민서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며 민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민서는 변호사를 통해 재현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녀가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훈에게 이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재현을 만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서는 법정에서 상훈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상훈, 제발 나도 피해자였어. 당신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야. 하지만 상훈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서, 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 내가 협박받았다고 해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계속 그 남자를 만난 거야?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상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법원은 상훈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서는 상훈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그들의 10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민서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상훈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 상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상훈은 그녀를 외면하며 떠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민서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상훈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재현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상훈은 재현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현은 이 소송에서도 민서와의 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협박 행위가 이미 협박죄로 인정된 터라 상간남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이었다. 법원은 재현이 민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상훈의 결혼 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현이 민서를 협박해 관계를 지속한 점은 상훈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재현은 상훈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도 항소했지만 이미 협박죄로 신뢰를 잃은 그의 주장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민서는 이 모든 소송이 끝난 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문은 그녀의 경력을 망쳤고 동료들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녀는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가 남아 있었다. 재현의 협박, 상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 민서는 매일 밤 그 기억들과 싸웠다. 그녀는 상훈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에게 준 상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도 진심이었어. 미안해.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민서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새로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점점 자신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그 밤,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그녀의 삶은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녔다.